해질녘이면 금빛 노을 대신 이웃집 옥상에 빨랫줄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이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동네였어요. 서울 변두리, 가파른 언덕배기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달동네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집들은 대부분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이고 있었고요. 담벼락 곳곳에는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여 있었답니다. 그 골목길 가장 깊숙한 곳, 이제는 더 갈 곳이 없을 것 같은 막다른 길목에 박순덕 할머니의 작은 집이 오독하니 자리하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이 집에서 한평생을 사셨어요. 젊은 시절 먼저 간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고생하며 마련한 소중한 터전이었죠. 오목조목 귀여운 자식들을 낳아 기르고 웃고 울었던 수많은 날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랍니다. 하지만 야속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자식들은 저마다의 꿈을 찾아 도시로 혹은 더 먼 타향으로 둥지를 옮겨버렸네요. 이제는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 자식들의 빈자리는 해가 갈수록 더 크게 느껴졌고 할머니 곁에는 빛바랜 사진첩 속에서나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과 깊어지는 외로움만이 친구처럼 남아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대체로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새벽녘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면 밤새 굳었던 몸을 겨우 일으켜 마당 구석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곤 했지요. 상추며 고추 같은 것들을 손수 키우는 재미가 그래도 쏠쏠했거든요. 아침 겸 점심으로는 찬밥에 물을 말아 어제 담근 열무김치 한 조각과 함께 후루룩 넘기곤 했고요. 오후가 되면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골목길 담벼락 아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강아지들을 구경하는 게 소일거리의 전부였어요. 가끔 다리가 덜 아픈 날에는 동네 경로당에 마시를 나가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동전 몇 입 걸고 화투를 치기도 했지만 그것도 점점 예전 같지 않았네요. 아이고, 삭신이야. 이놈의 무릎팍은 비가 오려나. 왜 이리 쑤셔대누? 할머니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연신 주무르며 혼잣말처럼 푸념을 늘어놓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저 텅 빈 집안을 맴돌다 쓰러지는 쓸쓸한 메아리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시간들이 하염없이 흘러가던 어느 초여름 날이었어요. 그날도 할머니는 점심을 먹고 나서 담벼락 아래 그늘진 곳에 의자를 놓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따사로운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에 잠이 솔솔 왔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귓가에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야옹야옹하는 가냘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어쩌면 꿈결인가 싶어 그냥 무시하려 했죠.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마치 어미를 잃은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 같았답니다. 할머니는 스르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늘 그랬듯 쓰레기를 모아두는 담벼락 밑 검은 비닐봉지 더미 옆에 아주 작은 생명체 하나가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겠어요? 온몸에 누런 빛이 도는 얼룩무늬 털을 가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아기 고양이였답니다. 녀석은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연신 애처롭게 울고 있었죠. 저런 어디서 굴러 들어왔을까? 어미는 어디 가고 혼자 남았누? 할머니는 측은한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고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인기척을 느낀 아기 고양이는 화들짝 놀라며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쏘아보더니 하악질까지 하며 뒷걸음질 쳤죠. 제 딴에는 위협한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작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나왔답니다. 아가, 괜찮다. 내가 해치려는 게 아니야. 배고파서 그러니?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천천히 다가갔지만 고양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담벼락에 등을 딱 붙이고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꼭 처음 낯선 곳에 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멸치볶음 몇 조각과 찬밥을 조금 덜어 낡은 사기 그릇에 담아 나왔죠. 고양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금 떨어진 곳에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자,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으렴. 오늘은 이거밖에 없네. 아기 고양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솔솔 풍겨오는 멸치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죠. 얼마나 굶주렸던지 작은 몸통이 들썩거릴 정도로 정신없이 먹어치우는 모습에 할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답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밥을 다 먹고 난 고양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잽싸게 몸을 숨겨버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기 고양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할머니의 집 담벼락 밑을 찾아왔답니다. 할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녀석의 밥을 챙겨주었죠. 때로는 생선 대가리를, 때로는 달걀 노른자를, 또 어떤 날은 고깃점을 잘게 썰어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밥만 먹고 쏜살같이 사라지던 녀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할머니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있으면 멀찍이서 지켜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말을 걸면 대답이라도 하듯 야옹거리기도 했죠. 할머니는 그런 녀석에게 노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노란빛이 도는 얼룩무늬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쩐지 그 이름이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노랑아, 이리 와보렴. 괜찮다니까. 할머니가 손짓하며 부르면 노랑이는 망설이면서도 조금씩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노랑이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발치까지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할머니의 다리에 슬며시 제 몸을 비비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답니다. 아이고, 요 이쁜 녀석.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노랑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손길에 노랑이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기분이 좋은 듯 눈을 지그시 감고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 작은 떨림과 따스한 온기가 할머니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드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이후 노랑이는 더 이상 길고양이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겨울이 찾아오자 달동네의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어요. 낡은 집들의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쳤고 밤이면 마당의 물통이 꽁꽁 얼어붙곤 했죠. 할머니는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기 어려웠지만 자신의 걱정보다 노랑이가 더 걱정되었답니다. 저 어린 것이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날까 싶어서요. 노랑아, 밤에는 너무 춥다. 이리 들어와서 자려무나. 할머니는 노랑이를 집 안으로 들이려 했지만 이 녀석은 아직 실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 낯선지 문 앞에서 망설이기만 했어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창고에서 두툼한 솜이 든 낡은 방석을 찾아내고 자신의 오래된 스웨터를 그 위에 깔아 마루 및 양지 바른 곳에 노랑이만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자, 여기라도 들어가서 자렴. 바람은 좀 막아줄 게다.
노랑이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킁킁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내 폭신한 잠자리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웅크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얇은 이불 속에서도 어쩐지 마음만은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곁에 온기를 나눌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찾아오는 동안 할머니와 노랑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노랑이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늘 곁을 맴돌았죠. 할머니가 텃밭에 나가 김을 매면 노랑이는 밭둑에 앉아 졸다가도 할머니가 허리를 펼 때면 어느새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할머니가 시장에 다녀오는 날이면 골목 어귀까지 마중 나와 꼬리를 살랑이며 반겨주었고요. 아이고, 우리 노랑이, 할미, 기다렸어? 할머니가 장바구니에서 생선이라도 한 토막 꺼내주면 노랑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할머니 주위를 뱅뱅 돌았답니다. 밤이면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노랑이를 무릎에 앉히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먼저 떠난 할아버지 이야기, 객지에 나가 사는 자식들 이야기, 젊은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까지. 노랑이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저 할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릉그릉 골골송을 불렀죠. 그 소리가 할머니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답니다. 어느덧 노랑이는 할머니의 삶 그 자체가 되었어요.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이자 힘든 세월을 함께 견뎌온 가족이었죠.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 녀석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이 적적한 세월을 어찌 버텼을꼬. 노랑이를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에는 깊은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답니다. 두 존재는 그렇게 낡은 지붕 아래서 서로에게 기대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평화가 곧 깨어지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가을볕이 유난히 따사롭게 느껴지던 어느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물을 깎아 말랭이를 만들고 있었죠. 곁에는 노랑이가 식빵 자세로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요. 골목길 저편에서부터 낯선 구둣발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한 골목길이라 할머니는 의아한 마음에 고개를 들었죠. 양복을 빼입은 남자 두어 명과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수첩과 줄자를 들고 골목길을 서성이며 집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집 앞에서도 한참 동안 무언가를 상의하더니 이내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어요.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노랑이는 화들짝 놀라 할머니 등 뒤로 잽싸게 몸을 숨겼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남자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서류의 내용은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가득했지만 남자의 설명은 명료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조만간 모든 집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예정이라는 거였죠. 주민들에게는 약간의 보상금과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던 건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이 사라진다니, 하루아침에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한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죠.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르신. 안타깝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보상 절차나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남자들은 몇 가지를 더 설명하고는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무 조각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등 뒤에 숨어 빼꼼히 고개를 내밀던 노랑이가 다가와 걱정스럽다는 듯 할머니 다리에 몸을 비볐지만 할머니는 노랑이를 쓰다듬어 줄 기운조차 없었답니다. 그날 이후 조용했던 달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재개발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막막함,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들이 뒤섞여 동네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했어요. 할머니 역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낮에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이 되면 온갖 상념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할머니를 괴롭혔죠.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산단 말인가. 그놈의 임대 아파트는 또 어떻게 생겨먹은 곳일꼬.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할머니의 시름은 날로 깊어갔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더욱 절망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배정받게 될 임대 아파트는 오래되고 좁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곳은 규정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고양이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할머니에게 담당 직원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네, 어르신, 죄송하지만 규정이라서요. 만약 몰래 키우시다 적발되면 퇴거 조치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동사무소를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노랑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니 그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노랑이는 이제 할머니에게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외로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노랑이를 길 위에 다시 내버려 두어야 한다니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자신을 반기는 노랑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노랑이 어쩌면 좋으냐? 이 할미가 너를 두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노랑이는 할머니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할머니의 눈물을 하차주며 품에 파고들 뿐이었죠. 할머니는 노랑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더욱 서러워졌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랑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백방으로 노랑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가끔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멀리 사는 친척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죠. 하지만 선뜻 길고양이였던 노랑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물보호소에 보내는 것도 잠시 생각했지만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지내야 할 노랑이를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이삿날은 점점 코앞으로 다가왔죠. 마을에는 하나둘씩 이삿짐 센터 트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정든 이웃들이 눈물을 흘리며 동네를 떠나갔어요. 텅 빈 집들이 늘어갈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초조하고 무거워져 갔습니다. 밤에는 혹시나 노랑이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꼭 안고 잠이 들었고 낮에는 한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이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할머니는 퀭한 눈으로 마당에 섰어요.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개와 낡은 살림살이가 전부인 단출한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노랑이의 밥그릇에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참치 통조림을 따서 가득 부어주었어요. 고소한 냄새에 노랑이는 신이 나서 찹찹 소리를 내며 밥을 먹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차마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노랑이의 등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보드라운 털의 감촉, 가늘게 떨리는 작은 몸의 온기. 이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기려는 듯이요. 노랑아, 내 새끼, 부디 좋은 사람 만나거라. 할미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애써 노랑이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죠. 낡은 대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작은 등이 골목길로 사라질 때까지 노랑이는 밥 먹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듯한 노랑이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슬픔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는 듯 했답니다. 할머니는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슬픔보다 노랑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할머니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죠. 시에서 마련해준 임대 아파트는 할머니가 살던 낡은 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높은 층, 번호키를 눌러야 열리는 차가운 철문, 깨끗했지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네모 반듯한 실내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죠. 창밖으로는 예전 집처럼 마당이나 골목길 대신 똑같이 생긴 아파트 건물들과 삭막한 주차장 풍경만 보였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짐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끼니 때가 되어도 입맛이 없어 밥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했고 밤이 되면 잠은 오지 않고 떠나온 달동네와 그곳에 홀로 남겨진 노랑이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우리 노랑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준 밥 다 먹고 또 배고파 울고 있지는 않을까? 추운데 잠은 어디서 잘고 혹시 나쁜 사람에게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불안은 할머니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웠어요. 노랑이를 두고 온 죄책감과 미안함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죠. 눈을 감으면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노랑이의 눈망울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흐느꼈어요.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의지할 곳 없던 자신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노랑이 그 작은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자책감에 할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답니다. 이웃이라고는 있었지만 복도를 오가며 마주쳐도 서로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삭막한 분위기였어요. 예전 달동네처럼 스스럼 없이 말을 걸거나 반찬을 나눠 먹는 풍경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할머니는 더욱더 자신의 작은 방 안에 갇혀 지냈고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날도 할머니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이제 노랑이에 대한 희망마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어쩌면 벌써 잘못되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좋은 주인을 만났거나. 애써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 익숙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죠. 고양이 울음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지 하도 노랑이 생각을 해서 헛것이 들리는 게야 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양이 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애처롭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리고 할머니의 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그 목소리였죠.
할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죠. 설마 아니겠지. 여기까지 어떻게? 머릿속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노랑아. 혹시 노랑이니? 할머니는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애타게 이름을 불렀지만 소리는 복도가 아닌 아래쪽 화단 근처에서 들려오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가 1층 화단으로 향했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들려오는 화단 구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나뭇가지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의 털은 푸석하고 흙먼지로 뒤덮여 얼룩덜룩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 모습은, 그 눈빛은 할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했던 바로 노랑이었습니다. 노랑아. 내 새끼, 정말 너 맞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자 웅크리고 있던 노랑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발견한 순간 그 작은 몸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 있었는지 녀석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할머니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에는 그동안의 서름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주인을 만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노랑이는 할머니의 다리에 매달려 떨어질 줄을 몰랐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노랑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나를 찾아왔어? 할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노랑이의 앙상한 등을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함께 울 뿐이었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작은 몸으로 얼마나 험한 길을 헤매며 여기까지 왔을까? 얼마나 배고프고 무서웠을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격에 할머니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노랑이는 할머니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듯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가끔씩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눈물을 하차 올릴 뿐이었죠.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눈물로 재회한 할머니와 노랑이. 할머니는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곳은 노랑이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었죠. 안 된다. 노랑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노랑이를 자신의 겉옷 속에 품듯이 안아 올렸어요. 앙상했지만 제법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할머니는 노랑이를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서둘러 자신의 아파트 안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불안하고 위태로운 동거가 될지라도 이 기적처럼 다시 만난 소중한 가족을 이제 다시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노랑이와의 재회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작은 임대 아파트 방 안은 오랜만에 온기로 가득 차는 듯 했어요. 물론 그 온기는 혹여나 노랑이의 존재가 들킬까봐 문이란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창문조차 마음 놓고 열지 못하는 불안감과 뒤섞여 있었지만요. 그래도 할머니는 노랑이가 다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답니다. 우선 할머니는 녀석을 깨끗하게 씻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먼 길을 오느라 꼬질꼬질해진 노랑이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담그자 녀석은 잔뜩 겁을 먹고 발버둥 쳤죠.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할미가
깨끗하게 목욕시켜 줄게. 그래야 안 아프지.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가며 구석구석 묵은 때를 씻어냈어요. 목욕을 마치고 보송보송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자 노랑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할머니 품에 안겨 그릉그릉 소리를 내며 몸을 맡겼죠. 이 녀석의 몸은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굶주리고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할머니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노랑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온 정성을 쏟았어요. 당신은 찬밥에 물 말아 먹을지언정 노랑이를 위해서는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장날이면 생선 가게에 들러 싱싱한 고등어를 사오거나 정육점에서 자투리 고기를 얻어와 푹 삶아 먹였죠. 덕분에 노랑이는 눈에 띄게 살이 오르고 털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되찾아가는 노랑이를 보며 할머니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좁은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숨기고 지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노랑이가 혹시라도 크게 울음소리를 낼까봐, 밤에 우다다 뛰어다닐까봐 할머니는 늘 노심초사했어요. 특히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나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노랑아, 조용히 해야 한다. 들키면 우리 큰일 나. 할머니는 노랑이에게 속삭이며 입단속을 시키곤 했지만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했죠. 한 번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도 검침 때문에 예고 없이 방문하는 바람에 할머니는 혼비백산했어요. 얼른 노랑이를 이불 속에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열어주었지만 혹시라도 이불 속에서 노랑이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낼까봐 심장이 터질 듯이 조마조마했답니다. 다행히 직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할머니는 그날 밤 가슴을 쓸어내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이런 불안한 생활 속에서도 할머니와 노랑이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름의 행복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노랑이에게 말을 걸고 노랑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골골송을 부르고 좁은 방 아니었지만 둘만 있으면 세상 어느 곳 부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베란다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놓고 노랑이와 함께 햇볕을 쬐고 있었죠. 노랑이가 창틀에 앞발을 올리고 바깥 구경을 하는 모습이 귀여워 할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를 오는 모양이었죠. 젊은 남녀의 목소리와 집 나르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복도에서 우연히 아래층으로 이사온 젊은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편과 웃는 모습이 예쁜 아내였죠. 먼저 인사를 건네는 부부에게 할머니도 어색하게 목례를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섞거나 할 기회는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답니다. 아래층 부부가 떡을 담은 접시를 들고 할머니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래층에 이사 온 김민준 박지혜라고 합니다. 이사 떡 좀 돌리러 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냥 오시지. 할머니는 당황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부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문제는 그때였죠. 낯선 사람의 등장에 놀란 노랑이가 숨어있던 방구석에서 뛰쳐나와 부부 앞에서 울음소리를 내버린 거예요.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할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아차, 이걸 어쩌나. 젊은 부부의 시선은 일제히 노랑이에게 향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당장 관리사무소에 신고당하고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기 그게.
할머니는 차마 변명할 말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젊은 부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보다 호기심과 반가움이 어리는 듯 했어요. 특히 아내인 지혜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랑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어머, 어르신, 고양이 키우셨어요?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 지혜 씨는 조심스럽게 노랑이에게 다가가 앉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남편 민준 씨 역시 당황한 할머니를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부부의 표정에서 악이나 비난의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저 사실은 이 아파트는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해서 몰래. 할머니는 결국 용기를 내어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오게 된 사정, 홀로 남겨두고 온 노랑이가 기적처럼 자신을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들킬까봐 매일 가슴 졸이며 지내온 날들까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부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혜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노랑이가 어르신을 찾아온 것도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 인연이 아닌가 봐요. 민준 씨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른 척 해드릴게요. 아니, 오히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할머니는 부부의 따뜻한 말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웃의 온정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러웠기 때문이죠. 신고는커녕 오히려 돕겠다고 말해주는 부부의 마음씨가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기적처럼 느껴졌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노랑이의 존재는 아파트 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지만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아래층에 사는 김민준 씨와 박지혜 씨, 그 마음씨 좋은 젊은 부부는 할머니와 노랑이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답니다. 지혜 씨는 마치 친손녀처럼 할머니를 살뜰히 챙겼어요. 인터넷으로 노랑이가 먹을 좋은 사료와 맛있는 간식을 주문해서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양이 모래나 장난감 같은 용품들도 알아서 챙겨주었죠. 처음에는 이런 호의가 미안하고 부담스러웠던 할머니도 어르신, 저희도 노랑이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라며 밝게 웃는 지혜 씨의 모습에 어느새 마음을 열고 고마움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민준 씨 역시 듬직한 아들 같았어요. 주말이면 공구를 들고 올라와 낡은 방충망을 튼튼한 것으로 갈아주거나 노랑이가 창밖을 구경하다 혹시 떨어질까봐 안전 방묘창을 뚝딱 설치해주기도 했죠. 아이고, 총각이랑 새댁 덕분에 내가 이 나이에 호강을 하네 그려. 할머니는 연신 고마움을 표했고 부부는 그럴 때마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노랑이 역시 신기하게도 부부의 진심을 아는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금세 마음을 열고 따르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지혜 씨가 노랑아, 이리 와봐. 하고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죠. 부부는 퇴근 후나 주말이면 종종 할머니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거나 TV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며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고 부부 역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처럼 할머니를 따르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죠. 그렇게 세 사람과 고양이 한 마리는 좁은 아파트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비밀스럽지만 따뜻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만의 작은 성을 쌓은 것처럼요. 물론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할머니와 부부는 가슴을 졸여야 했고, 노랑이가 혹시라도 크게 울거나 말썽을 피울까봐 늘 조심해야 했죠. 한 번은 옆집 아이가 시끄럽다며 경비실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경비원이 집집마다 확인하러 다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그때 할머니와 부부는 노랑이를 옷장 깊숙이 숨겨놓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다행히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할머니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두툼한 겨울 이불을 꺼냈죠. 노랑이도 이제 아파트 생활에 제법 익숙해져서 낮에는 할머니 무릎 위에서 낮잠을 자고 밤에는 캣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창밖을 구경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이 소소한 행복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그들의 작은 행복마저 시샘했던 걸까요? 며칠 전부터 노랑이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할머니는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밥 때만 되면 야옹거리며 보채던 녀석이 통 입맛이 없는지 사료 그릇을 멀리했고 좋아하던 간식을 줘도 시큰둥했죠. 잠자는 시간도 부쩍 늘었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어요. 노랑아,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게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노랑이를 안아들고 이곳저곳 살펴보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요즘 날이 추워져서 기운이 없나 보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어젯밤이었어요. 불안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 노랑이가 갑자기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괴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할머니는 불을 켜고 노랑이를 살폈어요. 녀석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까지 물고 있었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축 늘어진 몸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노랑아, 노랑아, 정신 차려. 왜 그래? 할머니는 너무 놀라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 밤중에 문을 연 동물병원이 있을 리 만무했고 할머니 혼자서는 꼼짝없이 노랑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다 정말 노랑이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공포가 할머니를 덮쳐왔습니다. 안 된다. 노랑아, 제발 죽으면 안 돼. 할머니는 울먹이며 노랑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녀석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아래층 젊은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그들 뿐이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아래층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결인 듯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아이고, 총각, 나 순덕이 할미인데 미안해요. 이 밤중에.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민준 씨의 목소리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묻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우리 노랑이가 이상해요. 숨을 잘 못 쉬고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상황을 파악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 금방 올라갈게요. 전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민준 씨와 지혜 씨가 잠옷 바람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방 안에 쓰러져 있는 노랑이와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본 부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일단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지혜 씨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는 동안 민준 씨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응급동물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병원을 찾아냈죠. 찾았어요. 어르신, 어서 노랑이 안고 내려가시죠. 제가 차 가지고 올게요. 지혜 씨는 급하게 이동 가방을 챙겨 노랑이를 조심스럽게 넣었고 할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민준 씨는 이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죠. 세 사람은 노랑이를 태우고 칠흑 같은 밤길을 달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이동 가방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노랑이를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지혜 씨는 그런 할머니의 등을 계속해서 쓸어주며 위로했죠. 민준 씨는 굳은 표정으로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제발, 우리 노랑이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병원에 도착하여 허둥지둥 응급실로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노랑이를 받아 처치실로 데려갔고 할머니와 부부는 초조하게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물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른 동물들의 희미한 울음소리는 할머니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똑딱똑딱. 마치 할머니의 타들어가는 속을 재촉하는 듯 했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노랑이 좀 살려주세요. 저 아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옆에 앉은 지혜 씨는 말없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민준 씨는 초조한 듯 복도를 서성이며 연신 마른 세수를 했죠. 그들 역시 할머니만큼이나 노랑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처치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수의사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어요. 할머니와 부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수의사에게 다가갔죠. 선생님, 우리 노랑이는 괜찮은 건가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들으세요. 검사 결과 고양이는 급성 폐렴 증상이 심각합니다. 폐에 물이 많이 찼고 고열과 탈수 증상도 심해서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폐렴이요? 네, 아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산소 치료와 항생제 투여, 수액 처치 등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은 할머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폐렴이라니, 그것도 위독하다니.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지혜 씨가 옆에서 얼른 부축해 주었죠.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노랑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온몸을 휘감았답니다. 치료하면 살 수는 있는 건가요? 민준 씨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최선을 다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 과정이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집중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 입원이 필요하고 각종 검사와 치료 비용까지 합하면 수의사가 잠시 말을 흐리며 예상 치료비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어요.
얼핏 보기에도 할머니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금액이었죠. 할머니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어요. 가뜩이나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인데 저런 큰 돈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노랑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저런 큰 돈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절망감에 잠겨 떨려 나왔어요. 어쩌면 노랑이를 이대로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이 녀석을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생각마저 들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가난이 원망스러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민준 씨가 할머니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수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비용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주세요. 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의사도 조금 놀란 듯 되물었죠. 옆에 있던 지혜 씨 역시 민준 씨의 팔을 잡으며 그의 뜻을 지지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노랑이는 저희에게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노랑이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부부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총각 세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나 때문에 괜히 어르신, 민준 씨가 할머니의 말을 자르며 힘주어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확고했죠. 돈 걱정은 정말 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아둔 돈도 좀 있고 부족하면 대출이라도 받으면 돼요. 지금은 노랑이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노랑이가 어르신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희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도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 씨도 할머니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말했죠. 맞아요, 어르신. 노랑이 꼭 건강하게 다시 어르신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도울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젊은 부부의 조건 없는 진심과 헌신 앞에서 할머니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남남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과 노랑이를 위해 줄 수 있는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부부는 할머니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죠. 결국 노랑이는 집중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산소 공급 장치가 달린 입원실 유리창 너머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노랑이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곁에는 든든한 부부가 함께 있었기에 할머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부부의 간곡한 설득에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리 만무했죠. 부부는 병원에 남아 노랑이 곁을 지켰고 밤새 할머니에게 노랑이의 상태를 문자로 알려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부부 그리고 병상에 누운 노랑이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듯한 기다림 속에서도 세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노랑이가 다시 건강하게 돌아올 날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노랑이가 차가운 병원 입원실에 머물게 된 후 할머니의 시간은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노랑이가 괜찮은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행여나 나쁜 소식이 들려올까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입원실 유리창 너머로 힘겹게 숨쉬는 노랑이를 들여다보며 눈물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노랑이를 볼 때면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만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답니다. 노랑아, 힘내야 한다. 할미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애타게 속삭였지만 노랑이는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었죠.
식사는 여전히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할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어요. 하지만 그런 할머니 곁을 젊은 부부가 그림자처럼 지켜주었습니다. 민준 씨와 지혜 씨는 교대로 시간을 내어 매일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운전이 어려운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고 할머니가 노랑이를 만나는 동안에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죠. 수의사와의 면담이 있을 때면 할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노랑이의 상태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하며 경과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노랑이 열이 조금 내렸대요. 아주 조금이지만 좋은 신호라고 하네요.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 오는 길에 김밥 사왔는데 같이 드세요. 부부는 지치고 힘든 기색 없이 늘 할머니를 먼저 챙기고 위로했어요. 때로는 지혜 씨가 집에서 끓여온 따뜻한 죽을 건네기도 하고 민준 씨는 할머니가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병원 근처 카페에서 쉬게 해주기도 했죠.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할머니는 절망 속에서도 겨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특히 지혜 씨는 밤마다 인터넷으로 고양이 폐렴에 대해 공부하며 회복 사례들을 찾아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어요. 어르신, 이거 보세요. 노랑이처럼 심각했던 고양이도 꾸준히 치료받고 건강해졌대요. 우리 노랑이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할머니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위안이 되었죠. 부부 역시 매일 노랑이의 소식에 함께 가슴 졸이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어느새 노랑이를 자신들의 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피를 말리는 듯한 시간이 사나흘쯤 흘렀을까요? 그날도 할머니는 부부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여느 때처럼 초조한 마음으로 수의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보다 조금 밝은 표정의 수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노랑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폐에 찼던 물도 많이 빠졌고 염증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확실히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정말이요. 선생님?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옆에 있던 부부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죠. 네, 이대로만 잘 버텨주면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죠. 안도와 감사,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지혜 씨도 함께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고 민준 씨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입원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떠먹여주는 처방식 사료를 노랑이가 아주 조금이지만 스스로 하차먹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몇 입 먹지 못하고 다시 지쳐 잠들었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할머니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노랑이는 눈에 띄게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게 되었고 스스로 물도 마시고 사료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이름을 부르면 힘겹지만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도 하고 약하게나마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일주일이 넘는 입원 기간 동안 할머니와 부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노랑이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 만에 노랑이는 퇴원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직은 조심해야 하고 꾸준히 약을 먹여야 하지만 이제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해도 될 만큼 안정되었다는 수의사의 말에 할머니와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죠. 퇴원 수속을 밟는 날, 민준 씨는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만만치 않은 병원비를 수납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미안함과 고마움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총각, 세대, 이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꼬?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노랑이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죠. 지혜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마침내 건강을 되찾은 노랑이를 이동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 병원을 나섰습니다. 열흘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들어섰던 병원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행복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따뜻한 침묵과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가방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노랑이를 연신 쓰다듬었고 부부는 그런 할머니와 노랑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마침내 아파트에 도착하여 익숙한 집 안으로 들어서자 노랑이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안심한 듯 할머니가 마련해준 따뜻한 방석 위에 자리를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저녁 부부는 할머니와 함께 조촐한 퇴원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혜 씨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맛있는 반찬들을 함께 나누며 세 사람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노랑이는 할머니 곁에 꼭 붙어 잠들어 있었고요. 노랑이가 겪었던 죽음의 고비는 할머니와 젊은 부부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이웃이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를 넘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답니다. 핏줄은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과 노랑이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가족보다 깊고 단단했죠. 삭막했던 임대 아파트의 작은 방 안에서 기적처럼 다시 피어난 생명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노랑이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안온함이 찾아왔어요. 물론 노랑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조심스러움은 여전했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가 다시 곁에 있다는 기쁨과 안도감은 그 어떤 불안감보다 훨씬 컸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노랑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작은 온기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든든하고 행복했죠. 퇴원 후에도 한동안 노랑이는 약을 먹고 특별식을 먹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혹여 시간을 놓칠세라 알람까지 맞춰놓고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였고 지혜 씨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준 처방식 사료를 따뜻한 물에 불려 정성껏 떠먹여 주었죠. 아직 기운이 없는 노랑이를 위해 할머니는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보살폈습니다. 무릎에 앉혀 부드럽게 털을 빗겨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노랑이는 그런 할머니의 손길과 목소리에 안심하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나갔답니다. 젊은 부부의 보살핌은 퇴원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지혜 씨는 퇴근길에 거의 매일 들러 노랑이 상태를 확인하고 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민준 씨는 주말이면 할머니를 모시고 노랑이의 통원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오는 일을 도맡았죠.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잃어버렸던 자식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고, 부부에게는 타양살이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할머니이자 귀여운 조카 노랑이가 생긴 셈이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졌어요.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안은 세 사람과 한 마리의 온기로 아늑하기만 했답니다. 노랑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예전처럼 활발하게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면 털실 뭉치를 굴리며 장난을 치고 민준 씨가 가져다 준 캣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위풍당당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했죠.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할머니와 부부는 노랑이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럼 없이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부부의 생일이면 서툰 솜씨로나마 잡채를 만들어 대접했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앉아 송편을 빚거나 전을 부쳤죠. 부부 역시 할머니 생신에는 예쁜 내복을 선물하고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며 축하해드렸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노랑이 역시 그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막내 역할을 톡톡히 했답니다. 어르신, 저희 다음 주 주말에 부모님 댁에 내려가는데 혹시 같이 가시겠어요? 저희 엄마가 어르신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이고, 내가 염치 없게 어딜 따라간다고. 괜찮아요. 마음만으로도 고맙지? 에이, 어르신. 저희 부모님도 어르신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친할머니처럼 생각하세요. 노랑이는 저희가 맡을 테니 걱정 마시고 같이 가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지혜 씨의 살가운 권유에 할머니는 결국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부모님 댁에 함께 내려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기도 했죠. 낯선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내던 할머니에게는 꿈만 같은 변화였어요. 이제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깊었던 주름 사이로 환한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표정도 몰라보게 밝아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지혜 씨가 수줍은 얼굴로 할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지혜 씨의 손을 꼭 잡고 축하해 주었어요. 아이고, 세댁. 정말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그날부터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고운 색실로 작은 베넷 저고리와 손싸개, 발싸개를 뜨기 시작한 거예요. 서툴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뜨개질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죠. 노랑이는 그런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실뭉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며 재롱을 부렸고요. 시간은 또 흘러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도 푸른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노랑이의 존재는 여전히 그들만의 비밀이었지만 이제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는 않았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알게 된다 해도 이제는 함께 맞설 수 있는 든든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할머니와 부부의 따뜻한 관계는 삭막했던 아파트 복도에도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어요. 가끔 마주치는 다른 이웃들의 표정도 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고, 아주 가끔이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오는 사람도 생겨났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노랑이는 할머니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부르며 잠들어 있었죠. 아래층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와 할머니 집에 들렀어요.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지혜 씨가 사온 찐빵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병원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지난번에 사다 준 영양제도 아직 많이 남았는디. 그래도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아셨죠? 알았어. 자네들 덕분에 내가 요즘 아주 편하게 산다네. 할머니는 부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죠.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와 노랑이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낯선 곳에 홀로 내던져졌을 때의 막막함과 외로움, 노랑이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적 같은 기쁨,
그리고 노랑이가 아팠을 때의 절망과 그것을 함께 이겨내며 얻은 소중한 인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온한 행복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시작된 외로운 할머니와 길고양이의 인연은 이제 차가운 아파트 벽 안에서 젊은 부부와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핏줄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마음은 그 어떤 가족보다 깊고 단단했죠. 할머니는 품 안에 잠든 노랑이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는지도 모르겠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처럼 할머니의 남은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 노랑이와 젊은 부부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